네, 오늘도 이렇게 또 황금 같은 토요일에 저희 바이위클리라는 최초의 공지와 공지는 모두 뻥이 되고 매주 계속 달리고 있는 퀀텀 랩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 15분의 참가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처음에 예고했던 것과 같이 키스키 텍스트북을 가지고 양자 머신러닝의 부분을 실제로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됐고요. 이 첫 번째 오프닝은 저희 공동 랩장 중 한 분이신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 양자 머신러닝을 전공하고 계신 박시연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시연님 오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공유하면 되나요? 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뭐 첫 강의 시작하게 된 머신러닝 관련 강의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있던 강의랑 너무 또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진도도 맞게 나가야 돼서 참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계속 잘 보이시죠? 계속. 네,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짧게 제 소개를 하지만 소영님이 말했다시피 저는 카이스트 전기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박시현 학생이고요. 양자 머신러닝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QML에 대해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QML 이제 퀀텀 머신러닝의 약자인데 앞으로 QM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한정현님하고 소영님하고 네, 그 머신러닝에 대해 좀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면 지도학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 둘과 완전히 다른 강화학습인데요. 네,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훈련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어떤 특성, 참값을 알고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선 y로 표현될 거예요. 지금 제 그게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y라는 값을 기준으로 어, 그 데이터 분류도 하고요. 데이터 리그레션도 하고요. 저번에 배웠던 소프트 벡터 머신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죠. 네. 그리고 비지도 비지도 학습의 경우는 그런 라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의 기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뭐 K-민 알고리즘 이런 건 다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이 있는데 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어, 환경과 그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그 상호작용 속에서 리워드를 찾아내고 그런 그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제 학습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식의 러닝이고요. 어, 응용 분야로는 이제 로보틱스 컨트롤 있고 그리고 뭐 많이 보셨죠? 아타리 게임 이렇게 AI들이 플레이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강화학습 이론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렇게 걷는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양자 머신러닝은 아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강화학습 이론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아, 네. 어, 네. 그럼 양자 머신러닝은 뭐냐? 이게 앞에 이제 퀀텀을 붙이면 돼요. 퀀텀 슈퍼바이스 러닝, 퀀텀 언슈퍼바이스 러닝, 퀀텀 리인포스 러닝. 참 쉽죠? 네. 어, 네. 사실 이제 양자 머신러닝의 주류 연구 분야가 그러니까 연구 방향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응용한 쪽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열심히 변형해서 양자 컴퓨터에 맞게 양자 컴퓨터에서 이득을 가지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뭐 양자 머신러닝도 똑같이 뭐 기계학습이랑 똑같이 그렇게 분류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보통은 어, 그 적용하는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그 타겟이 된 데이터에 따라 이제 네 개, 네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CC라고 부르는 클래시컬 데이터를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이제 어, 처리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클래시컬 데이터를 클래시컬 컴퓨터로 처리하면 양자는 어디 있습니까? 네, 그 클래시컬 알고리즘이 양자 시스템, 양자 역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시뮬레이티드 애닐링, 이거는 어닐링을 어, 그냥 흉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텀 몬테카를로도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텐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구상, 구상한 개념인데요. 어, 이런 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복잡한 양자 시스템을 고전 컴퓨터에서도 어,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대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이제 퀀텀 데이터를 클래시컬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자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를 고전 알고리즘으로 분류를 하는 방식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험 물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큐빅 캐릭터라이제이션 왜 IBM에서 그 양자 자기 양자 컴퓨터 이렇게 큐빅 에러 레이시라든가 이런 거 분석해서 계속 내놓잖아요. 네, 그런 계열이라 보시면 됐고요. 그 퀀텀 옵티멀 컨트롤 이렇게 측정을 한 거를 다시 이제 어, 프로세싱 시켜가지고 그 컨트롤 펄스에 인코딩해서 그걸 다시 이제 적용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양자 시스템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러 미티게이션, 리드아웃 에러 미티게이션도 있고요. 이거는 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퀴스킷 이그니스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러 미티게이션 쪽을 전담하는 라이브러리였는데 거기에 다큐멘테이션이 아주 잘 돼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통합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건.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퀀텀 데이터를 퀀텀 컴퓨터로 어, 분석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 퀀텀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제 클래시컬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퀀텀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뭔가 어, 훈련시킨다든지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아니면 그 퀀텀 스테이트 자체가
인풋이 돼서 어, 퀀텀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저희가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에 관한 시뮬레이션들이 어, 그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좀 이 카테고리 안에 속하지 않는 알고리즘도 있고 여러 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로는 저희 이번 강의 동안 계속 타겟이 될 그런 카테고리고요. 어, 클래시컬 데이터를 퀀텀 컴퓨터로 이제 어, 분석하는 그런 카테고리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쓸모가 많겠죠. 클래시컬,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클래시컬 데이터고,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니까요. 그 거기에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라는 기존에 있던 클래시컬 머신 러닝 알고리즘보다 더 큰 범주에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뭔가 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뭐 기대 효과 같은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퀀텀 머신러닝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크게 두간 약간 시대에 따라 조금 타겟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좀 전 10년 전으로 해서는 이제 큐램을 사용해서 익스포넨셜한 스피드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알고리즘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이제 큐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폴트 톨런트 퀀텀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큐램을 쓰지 않고 디스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큐램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직 질문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큐램은 음, 램은 다들 아시죠? 네, 랜덤 액세스 메모리. 네, 컴퓨터에 쓰는 그거고요. 이제 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 이제 CPU가 또는 제가 어떤 어드레스 그러니까 어떤 주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를 보내면 그 비트에 맞는 데이터를 실어서 어,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액세스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니지만 이런 바이너리 트리 구조를 어, 램 데이터 스트럭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장점이 뭐냐? 어, 어, 비트 1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 하고 비트 0을 왼쪽으로 가는 거라 해볼게요. 그러면 10, 100을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여기서 1, 0, 1, 0, 0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데이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 이 전체 데이터의 로그 개수만큼 되겠죠. 네, 바이너리 트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실 단점이라 하기 좀 애매하지만 단점은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에밖에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현실 고전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가 그렇죠. 네, 그럼 퀀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뭐냐? 비슷합니다. 똑같이 어, 음, 어드레스 또는 인덱스에 관한 정보 담긴 큐빗이 있고요. 이 큐빗을 보고 그에 적합한 데이터를 이제 로딩해주는 그런 연산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양자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큐빗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중첩시켜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모든 스테이트를 중첩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유출하면 모든 데이터가 중첩된 그런 스테이트를 주겠죠. 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로드할 수 있다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트리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설계대로 하면 어, 이, 여기 있는 걸 스위치라 부르는데 스위치를 이제 3레벨 시스템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레벨, 왼쪽으로 가는 레벨,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리는 상태 레벨 이렇게 세 가지로 설계를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다 로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전체 데이터 개수의 로그 n만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 데이터를 한꺼번에 로드할 수 있어서 뭐가 좋냐? 어, 그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모든 데이터가 중첩된 상태가 있고요. 어, 이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이 주소 큐빗, 인덱스 큐빗은 아까 본 듯이 이제 로그 m 개의 큐빗만 있으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디멘션이 m이란 말이 힐버트 디멘션이 m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큐빗 또한 이제 이렇게 이제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앰플리튜드 인코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큐빅 개수는 로그 n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큐빅 개수는 로그 mn이 되고요. 어,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는 당연히 데이터 개수 m 곱하기 데이터의 디멘션 n이겠죠. 행렬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적은 수의 큐빗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인 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 스위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스위치 개수가 m 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QRA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큐빗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리턴하는 상태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액세스 타임도 로그 수준으로 줄고요. 네, 그럼 이렇게 구해진 상태를 이제 댄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댄스 매트릭스는 다들 아실 거라 믿고, 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 큐빗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클래시컬하게 중첩된 상태가 나오게 돼요. 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죠. 네, 사실 재미있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큐빗을 버리게 되면 저희가 커널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어요. 커널 매트릭스는 저번 강의에서 한정영 박사님이 설명할 때 SBM 설명할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커널 매트릭스를 알 수 있으면 사실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커널 매트릭스 알고 있으면 어, 분류, 어, 클러스터링 이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몇 가지 서브 루틴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트릭스 익스포넨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수압 네, 네, 매트릭스 익스포넨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수압 오퍼레이션들을 통해서 어, 여러 개 이제 양자 상태 카피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익스포넨시에이션을 한 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어떤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 모든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어, 당연히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고요. 어,
이거랑 그냥 커널 매트릭스 자체를 구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네. 커널 매트릭스의 엘리먼트 개수는 m 제곱이고 그 엘리먼트를 각각을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내적을 해야 되니까 n은 곱하면 되죠. 그래서 커널 매트릭스를 걸린데 걸린 시간에 대비 익스포넨셜하게 빠른 스피드업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고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어, 대충 이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퀀텀 프린시플 컴포넌트 에너지 애널리시스라고 그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큰 싱글 밸류가 큰 값들을 따로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어,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피처 개수를 확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PCA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를 퀀텀 버전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 어,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이제 로가리드믹 모델로 줄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QSVM이란 것도 있습니다. SVM은 저번 강의에서 설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퀀텀 버전의 SVM은 이 SVM 문제를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으로 변환해서요. 그거를 갖고 있는 매트릭스 인버전 HHR 알고리즘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이 로가리트믹 모드로 확 줄고요. 어, 퀀텀 클러스터링도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K민 클러스터링이랑 어, 어, 인풋 아웃풋이 같은데. 네. 그래서 K개 클러스터를 사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같이 로가리즘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그쵸? 어, 그냥 몇 가지 간단하지 않지만 어, 가능한 그런 양자 서브루틴들로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얻었네요. 이러면 다 완성된 거 아닌가요? 쉽게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언급했다시피 큐렘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 앞서 말한 어, 서브루틴들의 이제 세부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퀀텀 프리 트랜스폼이라든가 그의 그보다 좀 더 그러니까 그걸 응용하는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건 되게 복잡 그러니까 많은 큐빗 간의 연결을 요구를 해서요. 어, 지금 현재 있는 노이즈가 심한 양자 컴퓨터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게 근본적으로 커널 매트리스라든가 어쨌든 데이터가 로 랭크, 그러니까 랭크가 되게 낮다는 가정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상한 숫자들 있잖아요. K 이펙티브라든가 여기 있네. R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어, 데이터의 랭크와 관련이 있다. 이 R은 랭크 자체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의 역수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아무 데이터를 분리할 때 적용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 정당한 가정인 게 어, 저희가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랭크가 낮고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의 어, 필수적인 그런 피처 개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안 되고, 네. 고 사실 이게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제 선형대수 문제들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기가 꽤 까다롭겠죠. 네. 아주 비선형적인 부분을 어, 큐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는 잘 확신이 안 갑니다. 뭐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뒤에서 말할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직관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 제가 아는 선에서는 큐램을 실현할 수 있는 어,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그 사실 이거 관련해서 많은 논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실험적으로 효과적인 큐램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주 뛰어난 결과였으면 이슈가 됐겠죠. 네. 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잘 신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펙티브 데이터 로딩, 그러니까 효과적인 데이터 로딩 없이 그런 가정 없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QRAM처럼 그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게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부 로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 퀀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arameterized 퀀텀 서킷을 봐야 하는 거고요. 어, 이제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퀀텀 컴퓨터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알고리즘, 뭐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퀀텀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말했다시피 데이터 로딩 자체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알고리즘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 노이즈가 있어도 어, 큐빅 간의 연결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길이도 짧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로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로딩한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회로를 학습시키는 형태가 될 텐데 이 회로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랑 사실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로를 측정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 결과를 얻어낼 측정 기저를 어떻게 정할 것인고 그리고 얻어낸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 이제 파라미터 퀀텀 서킷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퀀텀 서킷 PQC가 뭐냐? 그냥 서킷에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을 로딩하는 파트가 있고 그 로딩한 퀀텀 데이터를 이볼루션 시켜서 이제 다른 상태로 매핑하는 그런 어, 게이트 어레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저를 하고 그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파라미터 퀀텀 서킷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파라미터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파라미터로 저희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프리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어, 이게 머신러닝에서 보통 훈련시킬 때
어떤 커스 펑션을 주고 이 커스 펑션에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여서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 커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 또는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알고리즘도 어, 최종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된 결과를 이제 커스 펑션으로 치고 이 커스 펑션을 최소화하도록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PQC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PQC를 써야 데이터 인코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아, 네,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그냥 혹시 몰라서 넣었는데 사실 퀀텀 컴퓨팅의 퀀텀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라고 하면 일단 스테이트 그 양자 상태를 준비하고요. 그걸 이볼루션 시킨 다음에 측정하는 이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 퀀텀 컴퓨터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실 세계 클래시컬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한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스테이트 프리페레이션이든 메저먼트든 이볼루션이든 뭔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내용이 별로 없죠. 네. 지금은 인트로덕션 실라버스 보니까 인트로덕션 부분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픽시를 분석하는 강의가 이어질 거고요.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은 QC를 실제 퀴즈킷에서 QC를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코딩해보는 그런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혹시 네. 파일 링크는 어디 있을까요? 파일 파일 링크요? 슬랙 채널에 예, 이거 파일 슬랙 채널에 공유 혹시 미리 해주셨나요? 네, 이거 지금 할까요? 네, 지금 슬랙 채널에 올려주시면 네,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일엔 내용이 없고요. 네네. 아, 그럼 같이 켜고 해볼까요?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도 파일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강의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희 키스키 커뮤니티 레포에 저희 한국 커뮤니티용으로 레포 만든 거 아시죠? 거기에 PR 보내주세요, 지연님. 네, 알겠습니다. 네, 업로드 중이고요. 네. 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돌려보다가 다 지웠습니다. 그냥 결과가 다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 소영님이 좀 알려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퀴스키 모듈에서요. 보통 이제 퀴스키만 쓰고 임포트, 카톡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퀀텀 서킷, 레지스터, 클래시컬 레지스터 뭐 이렇게 입맛대로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파라미터 퀀텀 서킷을 다룰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임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임포트해도 되는데 사실 파라미터 하나만 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라미터 벡터라는 클래스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아, 너무 인공지능이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양자 서킷을 만들어 주고요. 어, 파라미터 벡터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타라는 파라미터 벡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서킷에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게이트를 이제 어,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테이션, 파울릭 로테이션 x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0번째 큐빗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로테이션 하는 거를 첫 번째 큐빗에 넣고 컨트롤, 네, 컨트롤 시나웃을 하겠습니다. 어, 사실 어, 팁을 좀 드리자면 컨트롤 서킷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들어갈 때 그냥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파일 라텍이라는 거 깔고 이제 아웃풋을 NPL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좀 예쁜 그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파라미터 서킷이고요. 당연히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서킷을 뭔가 측정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ssign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도 되고요. 어, 순서를 알고 있다면 그냥 어레이 형태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에 0.5를 넣었죠. 0.5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QC에 다음 메저먼트 한 다음에 이제 execute을 안 불러왔네. 네, 다 해주네. 오, 시연님, 저 네. execute 명령어가 조금 오래됐고요. 백엔드.run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은 구문이고요. 네. 이게 제가 그건 그렇게 변한 건 아는데 오래된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렇게 해도 돼. 백엔드 점 런도 있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어, 저는 이제 퀀텀 인스턴스라는 객체도 좋아하는데요. 어, 이제 백엔드는 아까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퀀텀 인스턴스 안에 백엔드도 넣고 뭐 저희가 원하는 노이즈 맵도 넣을 수 있고요. 에러 미티게이션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좀 한 보따리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i.execute 해서 해도 네, 사용한 지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qrc.execute 하는 거랑 그 위에 있는 execute 펑션이랑 run 펑션이랑 기본적으로는 어,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퀴스킨만 말하고 끝내기 좀 아쉽죠? 네, 소영님,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어떤 거요? 페니레인. 페닐레인? 네, 아, 말해도 돼요. 당연히. 사실, 퀴스컷은 되게 역사가 길고요. 어, 그러니까 오래된 공목이라고 할까요? 되게 그 양이 많고 방대하고, 켜켜이 이제 잘 스트럭처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방향이 갑자기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으로 이제 치우쳤을 때, 어, 조금 느리다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 퀀텀 서킷 자체가 이제 클래스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어,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퀀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할 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생 스타트업으로 나온 게 이제 신생으로 나온 패키지가 이제 페니레인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페니레인은 퀀텀 머신러닝에 특화돼서 나온 파이썬 패키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토치라든가 퀴스킷이랑도 물론 연동성이 좋고요. 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 패키지들을 좀 머신러닝하기 쉽게 어,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이 사실 얘는 파라미터 퀀텀 서킷밖에 못 만들고요. 네, 사용 방법이 일단 어떤 디바이스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 퀴스킷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는데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디폴트 큐빗으로 가볼게요. 이게 맞나? 맞겠지. 네. 얘는 이제 퀀텀 서킷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여기선 여기 제가 직접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세타라는 이름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 세타가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파이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같은 변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살짝 불편한데 얘는 그냥 함수의 파라미터 자체를 인터 서킷의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안사츠, 그러니까 파라미터 인터 서킷을 만든 다음에 네, 이 qml.q노드라는 데코레이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좀 닿겠다. 네, 이렇게 안사츠를 적용시키고 이거 어떤 걸 측정할 것인지 키스킷에서는 만약에 쿼슴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카운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할 때는 보통 이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할 일이 많은데 뭐그 못 구한다는 건 아닌데요. 물론 그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쓰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조금 음, 비직관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어, 0번째 큐빗의 파울리지 메저먼트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함수 정의한 거고요. 실제 돌리려면
마이서킷에 어떤 저희가 정한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물어보면 어, 저희가 만든 서킷과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선 조금 단점이라고 할 게 비스킷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자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 퀀텀 서킷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할 때도 파라미터가 내가 파라미터를 어디에 놨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함수 형태다 보니까 반드시 파라미터를 숫자로 넣어줘야 된다는 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직 없고요.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고 도입부이기 때문에 시연님께서 아까 네 가지 종류의 퀀텀 머신 러닝의 타입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대표적 사례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네, 그걸 한 시간까지 말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서 네, 이것저것 조금 불필요한 내용도 집어넣긴 했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만족하면서 보셨을지. 네, 네, 오늘 계신 분들 중에 페니레인이나 키스킷 가지고 퀀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한번 돌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은 따봉 내지 손바닥. 아직 없으신 걸로? 제가 페니레인하고 페니레인이랑 키스킷을 연동하는 익스텐션은 제가 저희 채팅방에 남겼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네. 시연님 발표가 지금 거의 끝난 거죠? 네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레코딩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